김원 라디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원입니다. 오늘 벌써 저희 사연 읽어주는 남자 5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이번에 4번째 사연도 올라간 거 보자마자 댓글 달린 것도 쭉 봤는데, 네, 되게 많은 공감할 만한 내용도 있었고 되게 자세히 많이 적어주셔서 저 되게 좋게 잘 봤습니다. 아마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게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많이 질문해 주시는 것 중에 사연을 어디에다 보내야 되냐라고 많이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유튜브에 각 컨텐츠에 들어가서 보시면 저희 이제 컨텐츠 클릭해서 사연 읽어주는 남자 클릭해 보시면 그 밑에 주소라고 해가지고 적혀 있어요. 이메일 주소요. 그래서 거기다가 같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좀 검토하고 그 내용 조금 수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하고도 읽을 사연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되게 여러 연령대의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뭐 여성분 사연도 있고 남성분 사연도 있고 좀 슬픈 사연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총 4가지가 들어왔는데, 그 맨 마지막에 읽을 사연은 제 이야기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4번째 사연은 그냥 읽고 바로 끝내는 걸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뭐 이따 들어보시면 좀 여운이 남는 거라서 네, 아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첫 번째 사연은 여고생 한 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8살 여학생입니다. 제 사촌동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올해 7살이 되었고 아기 때는 무척 예쁘고 말도 잘하고 애교도 많아서 제가 많이 예뻐했어요. 유일한 아기라 식구들 모두에게도 이쁨 받으며 자라왔고요. 근데 너무 이쁘다고 오냐오냐해서 키운 탓인지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애가 좀 성격이 변하더라고요. 자기가 제일 예뻐야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되고 갖고 싶은 건 다 가져야 되는 욕심 많은 아이라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만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셋째 이모의 첫 아이여서 그런지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쓰면 어찌할 줄을 몰라 하세요. 결국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주고 나서야 그 소동이 끝이 납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갖고 싶은 물건이 보이면 괜히 한 번씩 만져보고 집에 있는 내내 그걸 안고 있다가 제 눈치를 한 번씩 봐요. 딱 봐도 갖고 싶어 하는 눈치였고 어른들은 그냥 애기니까 한번 양보해라, 또 징징댈 거 뻔하니까 그거 생각해서라도 좀 참아라 라고 하시고요. 그렇게 결국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아직 애기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합리화시켜 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이 터졌습니다. 설날 때였어요. 며칠 전 저는 과금을 들여 닌텐도 스위치를 구매했습니다. 용돈이 충분하지 않아서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도 하고 힘들게 조금씩 돈을 모아서 겨우 샀습니다. 제가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게임으로 학업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그날도 사촌동생이 게임기를 보면 이번에도 또 당연히 갖겠다고 징징거릴 게 뻔해서 식구들이 오기 전에 서랍 물건 밑에 몰래 깔아놨습니다. 식구들이 전부 모여서 음식을 만들며 하하호호거릴 때 사촌동생은 핸드폰 유튜브 영상을 본다며 제 방문을 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닌텐도를 손에 들고 나와서는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딱 한 번만 해보면 안 돼 언니? 라면서 아주 착하게 물어왔습니다. 되게 착하게 물어보네요. 그런데 제가 더 짜증이 났던 건 말을 또 이쁘게 하면서 빌려줘야 될 것처럼 물어봅니다. 순간 저는요, 이걸 진짜 뺏기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언니 친구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너 그거 네 돈 주고 샀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눈치 없게 옆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친구들이 그냥 한번 빌려줘, 애가 얼마나 갖고 놀겠어, 이러면서 한마디씩 던지더군요. 그때 진짜 다들 얄미워 보였어요. 싫은 소리 듣기 싫고 괜히 쪼잔하다 어쩐다란 말이 나올 것 같아 그냥 빌려줬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사를 끝내고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를 가려고 준비 중이었습니다.
사촌동생이 또 닌텐도를 들고 오더니 차 안에서 해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싫었는데 어차피 빌려준 거 그냥 한번 빌려주고 강제로 뺏어서 숨겨놔야겠다라고 생각하고 허락했습니다. 정말 차 안에서 내내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진짜 갖고 싶다 이 말을 계속 반복만 하는 겁니다. 저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저는 엄마한테 사달라고 그래 라고 했고 이모는 또 눈치 없게 이모가 돈이 어딨니 라고 하셨습니다. 제 사람 마음대로 뒤져서 하루 종일 닌텐도 하는 것도 거슬리고 화나 죽겠는데 저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남들이 봤을 땐 그 정도일까? 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제 상황에서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일과를 전부 마치고 집에 모여 게임도 하고 TV도 보면서 수다를 떨다가 다들 집으로 갈 채비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역시나 닌텐도를 손 놓지 않더군요.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서 그건 안 된다. 언니가 정말 아끼는 거다 하면서 잘 타일렀지만 입술을 꾹 다문 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처음엔 이모랑 이모부들이 언니가 아끼는 거래. 엄마가 나중에 사줄게 하면서 잘 타일렀는데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이 후두둑 떨어지더니 엥 하고 우는 겁니다. 다들 당황해서 달래보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자기가 원하는 걸 못 가지면 끝까지 떼를 쓰는 아이입니다. 다들 늦어서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애가 이러고 있으니 답답했는지 이모들이 그냥 줘라. 돈도 있는데 또 하나 사면 되지 않냐. 설날 용돈으로 하나 새로 사라.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상황이 제가 괜히 고집 부리는 애처럼 구는 것처럼 보였고 너무 서럽고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렇게 거의 반강제로 또 제 닌텐도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솔직히 한두 개도 아니고 집에 올 때마다 물건이 하나씩 없어지니까 더 짜증났어요. 다 가져가 놓고는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 하나 없이 그래 하나 사 이러고 가셨습니다. 제가 울고 있으니까 저희 부모님은 또 속 좁게 왜 그런 거 갖고 우냐 하시더라고요. 1, 2만 원짜리도 아니고 30만 원짜리인데 어디다 말하기도 화나고 쪽팔려서 사연 보내요. 다들 이런 사촌동생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일단 뭐 사실 저는 사촌동생이 이런 경우는 없어서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게 열받을 것 같아요. 뭐 아이가 벼슬은 아니죠. 뭐 그냥 보면서 든 생각인데 뭐 부모님께서도 속 좁게 왜 그런 거 가지고 우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30만 원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속 좁게 30만 원 정도야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뭐 이모분들도 뭐 그냥 고맙다 미안하다가 아니라 뭐 그냥 줘라 그냥 하사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러면 이것도 방법이 또 있죠. 그 이모님 가방이나 이모님 지갑을 하나 갖고 오세요. 여성분이시니까 뭐 이모님들 가방이나 지갑도 좋은 게 좀 보이면 근데 뭐 그거까지 거 하나인데 뭐 어떻겠어요. 네, 뭐 그거 잡고 입을 꾹 다무시고 우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뭐 애가 달라고 하는데 설마 안 주겠습니까? 이게 정말 뭐라고 할까 역지사지라고 하기도 하는데 참 사람들이 나쁜 게 뭐냐면 어, 자기 물건이 아닌 남의 물건은 뭔가 자기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아니면 이런 게 상대방한테 상처받게 되거나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아예 생각 없이 그냥 막 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른이라는 책임감은 자신의 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게 맞는데 그 기준에 대한 잣대를 그냥 내가 말하는 거는 너보다 어른이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으로 말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정말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뭐 그냥 이렇게 아까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한 거지만 사실 우스갯소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직접 당해보지 않으면 아무도 못 느껴요. 뭐 느껴봐야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거지. 이게 뭐 그냥 말 그대로 입장을 그냥 바꿔서 뭐 이모가 나중에 뭐 하나 사줄게 이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모님이 30만 원을 주시면 돼요. 뭐 그리고 이모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뭐 나중에 뭐 설날 용돈 받은 걸로 해서 사라. 설날 용돈을 30만 원을 주시고 가져가시면 돼요. 근데 막상 되게 이런 경우가 특이한 건
30만 원을 달라고 해서 가져가라 그러면 그걸 또 싫어해요. 중고잖아. 왜냐면 새 거 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가족이기도 하지만 더 철저하게 잘 생각하고 같이 얘기해야 될 부분이라고 봐요. 그냥 단순하게 뱉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그냥 처음 듣자마자 뭐 쉽게 쉽게 얘기한 것처럼 들렸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늘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쉽게 답해주는 게 답이고요. 저도 지금까지 늘 그래 왔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한테도 놓고 얘기할 때 저한테 뭔가 얘기할 때 굉장히 배려 없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똑같이 저는 배려 없이 얘기를 해요. 뭘 굳이 상대방을 배려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늘상 했던 거 그대로 보여주고 느끼지 못하면 뭐 이거는 바뀌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이게 지금이야 어떻게 하면 뭐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물건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나중에 물건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어, 가족 간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봐요. 그리고 사연 보내주신 분이 위에도 미리 적어놨지만 힘든 시간에 자기가 계속적으로 뭐 돈도 따로 아르바이트해서 돈 모으고, 그리고 이제 그 돈들 잘 저축한 거 가지고 되게 힘들게 샀다라는 부분인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당연히 부모님에 대한 것도 되게 원망하고 뭐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반응을 하시던 두면 어차피 더 심해질 일이에요. 네, 앞으로 더더더 강해질 일이고 더 심해질 일이라서 본인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너무 답답하시면 한번 얘기해 보는 것도 당연히 저도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그냥 저처럼, 저는 원래 늘 그래요. 저는 항상 성격 자체가 받은 만큼 한다라는 생각이라서, 네, 저는 원래 똑같이 대우를 해줘요. 뭐 예를 들면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배려 없이 뭐 나에 대한,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막말을 하면 그러면 이제 똑같이 막말을 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원래 그래서 똑같이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 근데 뭐 똑같이 하는 부분에서 좀 힘들다, 뭐 아니면 좀 나는 그 정도까지는 가족한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좀 진솔되게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학생한테 아르바이트에서 사게 되는 30만 원짜리 게임기는 저는 굉장히 큰 거라고 보거든요. 저거는 좀, 네, 제가 봐도 좀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18살짜리 여자아이 방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함부로 공개하고 열어줄 만큼의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개인의 사생활적인 공간인데 입장을 바꿔서 뭐 그냥 친구들한테 침실 공개하지 않는 것도 분명한데, 네, 저거는 조금 더 예의적으로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은 개인적으로 합니다. 뭐 되게 많이 힘드시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저는 또 사세요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받아오셔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많이 힘드시겠지만 직접 얘기해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요.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런, 맞다. 그런 게 좀 있구나. 여기엔 이런 내용이 없는데 가끔씩 저런 거 줄 때 부모님들 이런 거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야, 너는 이제 공부해야 되잖아. 야, 고등학생이 무슨 게임기야. 그냥 애기나 줘.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정말 이상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 논리. 학생이니까 게임하지 말고 공부해라 라는 논리는 좀 되게 생각해보면 이상한 논리인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따지면은, 네, 뭐 직장인들도 놀면 안 되죠. 직장인도 계속 일을 해야 되고 쉬는 시간이 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네, 그런 얘기까지는 안 가길 바랐겠지만 혹시라도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도 있다면 자신의 권리예요. 자신의 물건이고 자기 건데 자기 거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잘 고민해 보시고 얘기를 잘 이끌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힘내십시오. 두 번째 사연은 좀 짧네요. 네, 두 번째 사연이 왔는데 여성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님. 저도 고민 끝에 사연 하나 올려봅니다. 저는 오랫동안 의리로 뭉쳐진 남사친이 여러 명 있습니다. 제 외모가 남자들에게 확 끌리는 얼굴은 아니에요.
성격이 털털하고 쿨한 편이고 음주를 좀 즐기다 보니 주변에 제 여자친구보다 남자친구들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 녀석들이나 저나 10년이 넘게 동성 못지않을 정도로 서로 쌍욕을 하면서도 의리로 다져진 사이라 단 한 번도 서로가 서로에게 이성으로 느껴본 적이 없었고 항상 그 녀석들은 저를 형이라 부르거나 제가 형님이라 부르며 농담을 했었습니다. 입버릇처럼 네가 여자냐? 라고 말할 정도였고 제가 장난삼아 장가갈 여자 없으면 이 형님하고 살자. 내가 니들 하나 먹여 살리겠다. 라고 하면 차라리 독거노인으로 죽겠다 하면서 받아쳤습니다. 또 그 친구들이나 저나 서로 이상형이 아니니 이성으로 좋아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식의 대화를 서로 선을 그으면서 넘어오게 되면 가만두지 않겠다 라면서 부원의 합박으로 철벽방어라듯이 그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서로의 연애 상대가 생기면 밥이나 술자리를 만들어 소개시켜주는 시간도 가졌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친구들도 하나 둘씩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다 보니 이제 저를 비롯한 솔로들이 몇 남겨진 겁니다. 근데 요즘 고민이 생겨버렸어요. 그 중에 한 놈이 자꾸 이성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서로 싱글이긴 하나 그 녀석에게 고백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그 친구는 나에 대한 감정이 없는데 혼자 헛물 켰다가 차이면 친구 관계까지 쪽날까봐 너무 걱정되고 무엇보다 제가 쪽팔려서 그 친구를 못 볼 것 같아요. 근데 짝사랑만 하고 있자니 제 심장이 고장날 것 같고 이런 감정도 좀 어색하고 그 녀석을 볼 때마다 좋아서 힘들어요. 제 성격이 워낙 답답한 걸 못 참아서 담아두고는 못 사는데 이성 문제는 제 맘대로 그게 잘 안 되네요. 살면서 친구로 지내다 이성으로 느껴보긴 처음이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 방법이 없다면 여자가 철벽방어하는 남자의 방패를 뚫는 방법이라도 조언을 받고 싶어서 여기에 사연을 남겨요. 추신이 있네요. 그 녀석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현재도 평상시와 똑같은 상태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현재 지금 이 사연을 좀 보니까 지금 저희 아프리카TV 라이브 지금 녹음 중에 제 친구 한 명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그 친구 얘기를 살짝 했었거든요. 저는 이런 경우를 제가 직접 옆에서 한번 봤었기 때문에 이게 좀 사실 답답한 일이기는 해요. 이게 왜 되게 고민이 많이 될 수밖에 없냐면 첫 번째는 만약에 이 사람한테 고백을 했다가 차이면 되게 서먹하잖아요. 이제 완전히 연락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친구 사이로도 지내는 것도 좋지만 아예 사이가 깨지는 건 싫고 그러니까 되게 마음이 3단계예요. 깨지는 건 싫고 친구 사이는 좋지만 부족함을 느끼고 이제 사랑의 감정이라는 게 이제 생겼다는 거니까 어디에다가 이제 자신이 둘 거냐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처럼 살면 좀 호감 가는 마음으로 좋아하는 마음으로 자주 보면서 쭉 지속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문제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자기가 마음 아픈 문제? 근데 만약에 고백을 했다가 잘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이제 못 보는 사이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남녀 사이 어차피 결론은 똑같아요. 물론 이제 결혼을 하고 나서도 더 오래 만나고 잘 사귈 수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 아까 보내주신 글 내용에 보면 친구들이 중간중간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하나둘씩 사라졌다라고 하시는 거 보면 아마 친구들 사이가 대부분 연애하거나 결혼하면 이제 그 무리를 조금 떠나는 건가 봐요. 그러면 결론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차피 마음으로 끙끙 앓고 살다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애인이 생겼다든가 결혼을 해버리면 그러면 후회로 남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못 만나잖아요. 지금도 그랬었으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과의 사이는 멀어지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에 사귀자라고 얘기를 했다가 잘 안 되면 그렇게 해서도 멀어지겠죠. 근데 또도 있어요. 사귀어요. 사귀어도 어차피 헤어지면 또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굳이 놓고 보면 헤어질 경우의 수가 더 커요. 어떤 선택을 하던 안 만나던 만나던 아니면 고백을 하지 않고 참던 어차피
헤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더 널리 이렇게 열려 있는 거라서 어차피 그런 마음가짐이고 뭐 결혼을 무조건 100% 한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 친구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겨서 사라지게 됐을 때 같이 만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용기를 내보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거는 철저하게 이거 사연 보내주신 분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 건데 이거는 정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과연 어느 정도까지 친구로 생각을 하는 건지는 잘 모르니까 술을 좀 단둘이 먹어보면서도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문제라고도 보고요. 그리고 너무 갑작스럽게 고백을 하면 상대방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나한테 와서 사실 난 널 좋아해 라고 얘기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입장은 나도 원래 널 좋아했었어 라는 게 아닌 이상은 불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되게 심리적으로도 많이 흔들릴 거고 생각도 많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아무래도 좀 더 시간을 좀 두면서 속된 얘기로 얘기하면 좀 떡밥이죠. 네, 좀 떡밥을 좀 더 흘리면서 그 사람이 자신에게 좀 빠져들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찾으면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진 친구였잖아요. 본인만 이성의 마음을 느꼈잖아요. 그 사람도 이제 글 보내신 분을 이성으로 느낄 수 있을 만한 시간의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내가 이성으로 느꼈으니까 고백해야지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자기중간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그런 기분이 들었던 시간을 가졌던 것만큼 상대방도 그런 시간을 좀 가질 수 있을 만큼의 기회도 주고 여지도 좀 주고 좀 뭔가 좀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에서 좀 더 만나다가 뭐 단둘이 영화도 본다든가 단둘이 술 한잔도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서서히 서서히 뭔가 보여주기도 하고 상대방이 얘 왜 나한테 이러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친구니까 참으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우정을 지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우정은 보시는 것처럼 다들 애인 생기고 결혼하면 다들 각자의 삶을 사니까 어차피 끝이 보이는 문제라면 네, 뭐 그냥 속알이라도 좀 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친구들끼리도 결혼하고 뭐 애인 사이가 있어도 다 같이 자주 만나요 라고 했다면 그냥 자주 보는 그 마음가짐만 지키는 게 좋다면 고백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것 같은데 이건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뭐 어떤 경우의 수를 보든 어차피 헤어질 가능성이 큰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용기 내서 상대방에게 조금 더 시간을 준다고 생각하시고 기회도 좀 더 열어보고 네, 그렇게 해서 만나보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오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만남이 생기면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다이아 TV에서 하는 그 약간 드라마 같은 걸 하나 봤었어요. 그게 19세였던 것 같은데 너무 야한 거는 안 나왔는데 그게 무슨 제가 기억하는 제목이 너랑 하고 싶어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어요. 약간 이제 인터넷 드라마 같은 것처럼 나왔던 내용인데 거기에 내용에서 제가 본 내용이 그거였거든요. 거기에 나온 연인이 오래된 친구 사이였다가 연애를 하게 된 케이스. 근데 오래된 연인이니까 연인 상태에서 사귀니까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게 있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왜냐면 그 사람의 과거를 다 알고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득이지만 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서로를 너무 잘하니까 달아올랐던 게 너무 금방 식는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로서의 매력을 보여주지 말고요.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보여줘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까지는 친구로서의 매력이 계속 나왔으니까 뭐 우리는 의리로 산다 뭐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조금 이성으로서의 매력을 좀 더 보여줘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되시길 바라고요. 만약 잘 되면 네, 또 한번 사연 보내주세요. 네, 또 여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 잘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도 있는데요. 네,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내용이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 네.
아마 거의 다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님.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유튜브로 보고 있는 시청자입니다. 제 나이는 올해 31살이고 중소기업 공장에서 기술직으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결혼은 아직이고요. 요즘 들어 고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바로 진로 문제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장 쪽에 취직을 하였습니다. 25인가 26살쯤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첫 공장 일을 시작한 거죠. 나름 대기업 수준의 월급과 보너스를 받았고 약 2년간 일을 하다가 젊은 나이에 단지 고향에 내려가고 싶다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약 1년 동안 고향에서 다른 일도 해보고 자격증 취득도 하면서 집 근처에 있는 중소기업 회사에 이력서를 넣었고 취직에 성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전 회사의 반 정도밖에 안 되는 연봉에 첫 직장을 그만둔 것을 후회하긴 했지만 나름 기술도 배울 수 있었고 고향에 있는 것이 복지다 라고 생각하며 2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공장 내에서 습득하는 기술은 한정적이었고 이직을 위해 공부하고 싶지만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까지 일하고 집에 오면 9시, 씻고 뭐하면 밤 10시. 제 정신이 나약한 걸 수도 있지만 짬을 내서 자격증 공부하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직 근로기준법이 저희 회사에겐 적용되는 조건이 아니어서 시행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 공장 생활이 너무 재미없고 지겹고 발전성이 없어서 이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엔 저희 팀 총 3명 중 2명이 퇴사하여서 저 혼자 6개월간 현장일, 사무 업무 등 연차 한 번도 못 쓰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선 인원을 충원하지 않고 있지만 며칠 해보고 그만두고를 자꾸 반복하고 있네요. 뭐 좋은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두겠다 싶지만 이 때문에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고 불면증이 생기면서 가끔은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어요. 고민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이겨내고 버티면서 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다 싶으면 그만두는 게 맞는 건지요. 그리고 이제 공장 생활 말고 다른 일도 해보고 싶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한 번쯤은 지금까지 해온 공장 생활 말고 다른 것을 해보고 싶은데 첫 직장을 공장으로 다니다 보니 항상 이 분야에만 머물게 되네요. 정리를 하면 위에 썼던 단점들을 감수하고 이 분야에서 노력해서 배우고 버텨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과감하게 다른 직종에 도전을 해볼지 고민입니다. 물론 다른 직종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원님도 학원 영어 강사하다가 전혀 상관없는 직종인 아프리카 BJ로 분야를 바꾸셨는데 어떠한 준비와 마음가짐으로 바꾸시게 된 건지 되게 궁금합니다. 답을 원하는 것보다 김원님의 생각이 궁금하고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나이 31살이니 겁이 많아지네요.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네. 뭐 일단은 네, 저도 뭐 인생을 뭐 그렇게 오래 산 게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이 일은 정말 답이 없어요. 모든 결정은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답을 내려주는 사람은 없고요. 그건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저도 이분에 대해서 뭔가 미래를 뭐 그만두세요 아니면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좀 아닌 것 같고요. 정확하게 적어주신 대로 제가 이제 직종을 바꿨을 때 어떤 생각으로 하게 된 건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되게 단순했던 거예요. 저도 뭐 꽤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게 학원 강사였잖아요. 꽤 오랫동안 강사하고 안정적인 직장이었어요. 뭐 남들은 불안정하다고 하지만 저도 나름대로는 학원계에서 좀 오래 했었기 때문에 학생들도 늘 많았고 뭐 수익도 강사치고는 안정적인 편이었고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다가 네, 이제 특정한 계기 하나 때문에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하겠다라고 하고 제가 약 10개월 정도였어요. 10달 정도를 제가 아프리카 TV BJ 그리고 학원 강사인 사람 그리고 유튜브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병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제가 병행을 하면서 10달 동안 했던 이유가 되게 단순했어요. 10달 동안
이 세 가지를 병행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성공할 만한 능력이 보일까 안 보일까가 테스트하고 싶었던 기간이었거든요. 물론 되게 바쁘시고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당시에는 좀 비슷했어요. 10달 동안 제가 좀 어떻게 살았었냐면 아침 9시까지 일단 처리해야 될 일이 있어서 9시부터 하나 해서 그리고 6시에 두 번째 이제 학원에 또 가서 수업을 하고 학원 수업이 10시에 끝나면 10시 반까지 집에 와서 10시 반에 방송을 켜고 방송을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새벽까지 방송을 하고 그 다음날도 똑같은 굴레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수업이 풀타임으로 있었기 때문에 쉬는 날이 많지가 않았었어요. 저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일이라는 시간 내에 방송이라는 시간을 조금 더 넣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바빴어야 됐어요. 남들보다 바빴어야 됐고 남들보다 더 힘들었어야 됐고. 근데 그 이유는 사실 뭐였냐면 대부분 이제 무언가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자기가 지금 하는 일이 좀 마음에 안 맞고 싫을 때 다른 일이 눈에 보일 때가 있어요. 대부분 제가 좀 안 좋게 표현하는 게 사업이에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딱 안 하고 나 사업해야지. 사업하면 잘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원래 하던 일을요 그만두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그만두고 이제 뭘 하냐면 여기에 있는 자기가 새로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모두 이제 도전을 하겠다. 이 새로운 일에 올인을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걸 다 끊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약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게 얼마만큼 위험한 생각이냐면 사람이 알아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더 이상 피할 구멍이 없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원래 하고 싶은 거 하고 있는 게 있고 하고 싶은 게 생겨서 준비를 해보고서 정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볼 수 있는 시간적인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이걸 하기 위해서 난 이 일을 그만두겠다라고 해버리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새로 시작했던 일이 잘 안 되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제 입장에서도 만약에 BJ를 시작했는데 잘 안 돼버리면 돌아갈 곳이 학원 강사인데 학원 강사라는 일을 병행을 안 하고 그만둔 상태에서 해버렸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져 버리는. 근데 그게 참 신기한 건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이 새로운 일에 올인을 하면 더 열심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부분 생각을 그렇게 하실 수는 있지만 이 일을 그만둬야 내가 저기에 올인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준비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만큼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다는 거고 그만큼 갈팡질팡할 확률도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두고 보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일단 병행하는 걸 많이 추천을 해요. 병행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어느 정도 해놓은 상태에서 정말 그게 맞는지를 판단하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10월 13일이 계약이 만료됩니다 라고 늘 얘기를 했었어요. 10월 13일까지 방송이 안 돼버리면 나는 다시 학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학원과 재계약을 해야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생각보다 잘 됐고 그리고 학원이라는 걸 그만둘 수 있을 만큼의 용기가 생겼던 건데 확실한 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저는 그 10개월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어요. 정말 너무 바쁘게.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바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검증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되게 좋은 걸 알았어요.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힘들어도 이 일이 너무 즐거웠고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그만둔 상태에서 그 일을 하셨을 때 생각보다 더 힘들거나 생각보다 더 괴로울 때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것도 좀 있거든요. 저는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언뜻 듣기로는 13살 유튜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에. 그래서 그 13살 유튜버가 잘 되면서 50만 명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제 직업도 그만두시고 아이를 케어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13살도 직업을 갖는 세상이고요. 저도 잘 되고 있는 직업을 버리고 직업을 되게 크게 도전해서 바꿨던 그런 케이스기도 하고, 그래서 나이라는 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겁이 많아진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본인도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생각을 하고요. 조금만 더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좀 더 힘드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뭔가를 바꾼다라는 건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결정하시는 걸 더 추천을 드리고요. 힘드셔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겁이 많으니까 최대한 부작용이 없으려면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느껴보고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대부분 이직하실 때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회사가 있지만 다른 회사에 이력서를 넣어서 되면 퇴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힘내셨으면 좋겠고, 네,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뭐 공장 일을 처음에 해서 공장 일만 하게 된다라고 하시는데 사람 인생은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풀리는지. 그 옛날에 스티븐 잡스가 그 스탠퍼드 연설문에서 했던 얘기잖아요. 인생은 다 보면 이렇게 점처럼 찍혀서 살고 있는데 나중에 지나서 돌이켜보면 그 점들이 다 하나의 선으로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자기가 그걸 왜 하는지는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면 괜히 한 건 없다. 그래서 하고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라 라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이제 요즘에 좀 많이 해요. 내가 재수를 왜 했을까? 내가 왜 영어 강사를 했을까? 나는 왜 공군사관학교를 떨어졌을까? 나는 왜 방송을 하게 됐을까? 방송하다 왜 미스테리 컨텐츠를 하게 됐을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딕션 하는 거, 한국말 설명하고 이러는 거 어디서 배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학원 강사 생활을 하면서 많이 배운 거예요. 말을 하는 방법, 자료를 정리하는 방법, 설명을 하는 방법. 근데 그게 상상치도 못했던 아프리카 BJ라는 걸 시작하게 되고 컨텐츠라는 걸 하게 되면서 그게 시너지가 터질 거라고는 저는 그때 당시에는 몰랐어요. 당시에는 그냥 강사였으니까 그때 그 일을 열심히 했던 것 뿐이지 아프리카 BJ가 되기 위해서 나는 지금 현재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일했던 게 괜히 일한 건 절대로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겁내지 마시고 어떤 분야든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네, 도전과 용기에 네, 박수를 보내고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정말 용기가 있을 때 그리고 힘든 게 각오가 돼 있을 때 그리고 아직 31살이면 청춘이잖아요. 젊을 때는 고생하는 게 맞다고 저도 봅니다. 더 고생하고 더 힘들어지고 그렇게 병행했던 일에서 새로운 직업에서 결실이라는 게 조금 보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올 때 그때 정말로 최고의 용기가 나올 거라고 봐요. 지금은 그래서 겁이 더 많은 것 같고요.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나중에 잘 이직하시면 또 사연 보내주세요. 궁금하네요. 이제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사연입니다. 이 네 번째 사연은 제가 읽고 나서 따로 뭔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 안에 모든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되게 마음 아픈 내용입니다. 이 진실된 이야기와 진심이 네,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요. 대신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사랑스러운 동생이 있었습니다. 비록 친동생은 아니지만 친동생보다 더 소중한 동생이었어요. 그 동생을 만난 건 제가 20살 초반, 그때 만나던 남자친구의 대학 동기였습니다. 자주 같이 남자친구 집에 와서 점심밥도 먹고 하다 보니 점점 친해졌습니다. 그 동생과 저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둘 다 어머니랑 같이 살고 외동이고 비슷한 성격이고 그리고 취미생활 등 비슷한 점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많이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랑 헤어져서도요, 그 동생과는 늘 함께 했었습니다. 제가 기쁠 때, 힘들 때, 아플 때 늘 함께였고 그 동생이 또 기쁠 때, 힘들 때, 아플 때 늘 옆에 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하면서 우린 가족 같은 사이였습니다. 감기를 달고 살던 저에게 늘 동생은 감기랑 바람피지 마 하며 걱정했고 전화통화를 하면 뭐가 그리 재밌는지 한두 시간은 기본이었습니다. 넌 내 친동생이야 라는 말에
언니 어머님한테 이야기해서 호적에다 올려줘 하며 늘 웃던 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동생이 감기에 걸려 약을 먹을 때만 열이 내려가고 다시 올라간다면서 웃으며 말하더군요.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입원하면서 아무것도 몰랐던 동생에게는 저는 이것저것 알려주고 챙겨주면서 얼른 입원해서 건강해지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날 전화를 안 받던 동생에게 온 마지막 카톡은 호흡기 차고 있어. 나중에 연락할게. 라는 카톡이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었네요. 내 동생에게 편지를 조금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린 아무것도 몰랐어. 넌 예쁜 하늘, 난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될 거라고는. 너무 연락이 안 돼서 다시 너에게 전화를 걸었지. 너와는 다른 목소리, 어머님이 받으시더라. 지금 중환자실에 있다. 난 전화를 끊고 나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하지만 곧 좋아질 거라고, 좋아져서 연락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너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우연히 페이스북에 직장 동료가 쓴 글을 보고 급하게 전화를 걸었어. 그리고 듣게 된 소식, 2017년 10월 23일 하늘의 별이 된 티 없이 맑은 내 동생. 왜 아픈 나보다 널 먼저 데려가셨냐며 하늘을 원망도 해보고 미친 듯이 울기도 해보고 아플 때 아무것도 못해준 내 자신을 원망도 해보고 거짓말이라고 외면도 해봤지만 현실은 사라지지 않더라. 장례식장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었지만 짜증나게 내 몸은 아파서 입원해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울기만 했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언니는 현실을 외면하며 살고 있는 것 같아. 카톡에 숫자 1이 지워지지 않을까, 어느 날 갑자기 언니 하며 전화가 오지 않을까 해. 이번 여름에 부산 가기로 했잖아. 바다 보자고. 그래서 그런지 언니는 바닷가를 못 가겠어. 바닷가 근처만 가도 눈물이 나와서. 다들 잊고 살아야 내가 덜 힘들 거라고 하지만 내가 선택한 건 널 기다리며 사는 거야. 언젠간 내 앞에 나타줄 거라고. 아직 많이 아파서 나타나지 못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내 동생 이나야, 언니가 하늘의 별이 되는 그날 가지 못해 미안해. 언니가 많이 원망스럽겠지? 언니 원망해도 좋아. 언니가 네 곁에 가면 미안하다며 사과하면 넌 또 바보처럼 언니 보고 웃어줄 아이란 걸 언니는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미안하고 내 몸이 너무 원망스럽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던 동생 이나야, 언니는 마음 구멍이 너무 크게 뚫린 채 살아가고 있어. 그러니 다시 만나게 되면 웃어줄래? 사랑해 이나야. 예쁜 하늘에서는 아프지 말고 힘들지 말고 잘 지내고 있어.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올해 32살이고 부산에 살고 있어요. 희귀 난치병 때문에 동생의 마지막 길, 안치되어 있는 곳에도 못 가고 이렇게 글로 써 우리 이나가 들을 수 있길 바라며 사연을 남깁니다. 가족들이 제가 이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는 게 힘드시다고 하셔서 늘 가족들 앞에서는 잊은 척 하지만 마음으로는 울며 지내고 있어요. 어디에라도 제 마음을 하소연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김원님이 사연 읽어주신다고 하셔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늘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 잘 보고 있어요. 늘 변함없는 김원님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뭐 따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내용이라 보고요. 네, 하늘에 잘 편지가 전달되길 바라고, 네, 마음 잘 추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었던 이야기고, 네, 공감도 함께 해주실 거라고 보고요. 마음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이었고, 또 여러분과 4가지 이야기 이렇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푹 주무셨으면 좋겠고요. 예쁜 꿈 꾸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기억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연락해서 고맙다는 말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연 읽어주는 남자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6번째 시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자요.